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성수이론 설명드리다가 마쳤는데, 이번 시간에 그 성수이론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드리면, 자, 기본 모형에, 아주 기본 모형이 뭐죠? 가계와 기업만 있든지 정부가 있어도 정액세만 부과되는 나라죠. 이 모델의 이제 투자 성수하고 정부 지출 성수는 똑같다 그랬죠. 자, 1-C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전 지출 성수는 작죠. 1-C분의 C. 그 다음에 정액세 성수는 1-C분의 -C. 그 다음에 균형예산 성수는 첫째 조세를 걷어서 정부 지출을 그대로 정부 소비 투자 지출을 했을 때 이제 균형예산 성수는 1-C분의 1-C니까 1. 이전 지출 균형예산 성수는 1-C분의 C 빼기 C니까 0.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성수인데요. 이제 추가 모델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모델, 3개가 추가됩니다. 3개가. 자, 첫 번째 추가 모델이 뭐냐? 똑같은 성수 문제인데, 출제자가 문제상에 이거 비례세, 소득세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요걸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요런 함수가 이제 문제상에 보입니다.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입니다. 비례세라 해도 되고, 소득세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딱 추가되어 있으면, 요 기본 외워놓은 거 성수에다가요,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막 분모에 추가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1-C분의 1이죠. 1-C분의 1에서 여기 추가되어 있으면 요 C 옆에다가 분모의 C 옆에다가 C 곱하기 T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조세율 CT 그거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되죠. 이거 다 마찬가지대로 요 CT 분모에 CT를 다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추가만 하면 돼요. 여기 추가되어 있으면 여기 기본에다가 분모의 C 옆에다가 CT를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들어오는 이유는 역시 수학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족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 기본은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입되어 있으면 요거를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요거 가지고 출제자가 요거 가지고 계산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계산 예제를 한번 볼까? 앞 페이지에 계산 예제 있죠?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했죠. 한계 소비세량 주고요. 0.6y 플러스 10이다. 한계 소비세량 반 주고요. 투자가 100점 가했다. 소득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리 물어봤던 이제 기본 모델인데, 이제 추가됩니다. 요거 주고요. 요거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한계 소비세량은. 투자가 100 증가했다.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하라 문제인데, 문제상에 여기 추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세함수는 0.2y다. 이걸 출제자가 추가를 해놓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추가 모델이니까 알아야 되죠.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가 도입됐구나. 추가 모델이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이렇게 하세요. 정부 투자 성수가 요거다 말이죠. 요거. 그래서 1-0.6분의 1 이거는 기본 모델의 투자 성수고, 여기다가 이게 추가되어 있으면 요 분모의 0.6 옆에다가 C 곱하기 T 요거 조세율입니다. 0.6 곱하기 0.2 CT요. 요걸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 하고 이게 이제 이 모델의 투자 성수란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투자 변화분을 곱하면 돼요. 100 곱하면
소득 변화분이 계산됩니다. 책에는 계산되어 있죠. 이거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걸 추가를 하라. 분모에. 요거 책에 계산되어 있는데 요거요 250보다 적죠. 당연합니다. 이게 추가되어 있는 모델의 성수는 이 기본 모델의 성수보다 작아집니다. 이게 분모에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 분모에 플러스 돼서 더 적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기본 모델보다 여기 추가되면은 다 성수들이 작아져요. 이렇게. 다 작아집니다. 요거는 안 작아지네. 이거는 어차피 분자가 제로니까 제로가 되는데 이거는 제외하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도입되어 있으면은 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이 기본 모델보다 성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덜 증가된다. 그게 여기 기본 모델은 여기 250이었잖아요. 요거 없는 모델에서는 250이 증가됐잖아요. 근데 이게 도입되면 250 안 되잖아. 소득이 덜 증가된다. 이유는 이런 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소득의 비례 조세 아닙니까? 그럼 최초에 뭐가 소득을 올리면은 최초에 뭐 투자 증가로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T율로 조세로 일부가 빠져버립니다. 정부로 돈이 빠져버려요. 소득의 증가분의 일부가.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기본 모델보다는 성수가 작아집니다. 알겠죠? 다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균형해산 성수도 예외 없이 여기 분모에 CT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이전지출 균형해산 성수는 여기 이 분모에 CT가 들어가더라도 분자가 C 빼기 C죠. 이건 무조건 제로요. 무조건 제로니까 이거 100 하면 변화 없다가 답이 뭐 이 추가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1-C분의 1-C-1인데 이게 도입되면 여기도 CT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C분의 1-C는 1이지만 이게 도입되어 있으면 여기 CT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1 아니죠 이거. 1보다 적으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100 증가된다. 그거는 기본 모델이 그렇다. 요거 밑에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무조건 제로니까 변화 없다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100 하면 100 증가된대. 그게 기본 모델이었습니다. 기본에서 그렇고 이제 여기 도입된 경우에 100 하면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은 요놈이 증가는 되는데 100보다 적게 증가됩니다. 증가는 되는데 100보다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무조건 우리 균형예산성수 1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기본 모델에서 1이지. 여기 도입되어 있으면 성수가 1보다 적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전지출 균형예산은 모델 불문하고 전부 제로입니다. 이거는 분자가 C 빼기 C. 분모가 뭐가 들어가든 게 무조건 제로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시험도 잘 안 내요. 이걸 잘 내지. 균형예산성수에 시험 낸다면은 위에 거를 잘 내죠.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가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개방경제가 도입돼서 출제자가요, 우리나라 수입 함수를 추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 수입이, 임포트가 소득의 비례함수입니다. 우리 수출은 외생매수고요. 경제학에서 수출은 외생매수로 취급되고, 수입은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 수입을 더 많이 해요. 수입이 아니라 그 외국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소득이 올라가면 수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입은 소득의 비례함수인데 요걸 출제자가 추가를 해놓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수입도 그냥 소득의 비례함수로 해놔. 여기 이제 한계 수입 성향이고요. 그 성수표 밑에 이 개수들은 다 정의되어 있죠. 뭔가를 다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한계 수입 성향이거든요. 한계 수입 성향. 근데 저는 수입이 그냥 소득의 비례함수로 잡았어요. 소득의 비례함수.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수입은 그냥 소득의 비례함수로 잡아요. 우리 소비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소비는 조세가 없으면은 그냥 소득의 비례함수죠. 근데 조세가 있으면 이 소비는 반드시 가처분 소득으로 만든다 했죠, 이렇게. 가처분 소득으로. 근데 소비는 이제 조세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가처분 소득으로 만듭니다. 가처분 소득의 소비함수로 만드는데 수입은 보통의 출제자들은 그냥 소득의 비례함수로 잡아요. 아마 출제자 이거 출제하는 분 그 10분 중에 한 9분 정도가 수입을 추가할 때는 조세가 있어도요
정액세나 있는 모델이라도 수입을 그냥 소득의 비례함수로 잡아버려요. 근데 출제자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수입도 이렇게 수입도 스몰 m 한계 수입 성향에다가 y 빼기 t 이렇게 가처분 소득으로 수입 함수를 만드는 출제자가 있어요. 10분 중에 한 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 중에 무시하시고 우리 책처럼 그냥 수입을 그냥 소득의 비례함수로 잡았을 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도입돼 가지고 무너지잖아. 그러면 이것처럼 요 스몰 m 있죠. 요거를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요 1-c분의 1에다가요. 외운 거에다가 기본에다가 반드시 c 옆에다가 플러스. 이거는 cm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m만 넣으면 돼. m. 한계 수입 성향만 요 넣고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ct를 추가해야 되고 여기 도입된 모델이 요 스몰 m 여기 한계 수입 성향인데 요거 스몰 m만 이렇게 추가해서 계산하면 돼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스몰 m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요 가지고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자, 계산 문제 보세요. 자, 기본 문제는 다 똑같아요. 요 그대로인데, 요 한계 소비세 주고, 투자가 100 증가했다, 소득 증가를 구하라 이 문제인데, 문제상에 우리나라 수입 함수가 요렇다. 0.1y다. 이렇게 이제 출제자가 추가를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연일 보고, 이거 추가 모델이네, 이게. 수입 함수가 도입됐네. 여기 한계 수입 성향이네. 스몰 m. 요거 넣자.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 1-0.6분의 1. 이게 기본 투자 승수죠. 여기다가 요 스몰 m 이거 딱 갖다 적으니. 이렇게 0.1을 딱 추가합니다. 0.1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투자 변화분 100 곱하면 이제 소득 변화분이 계산됩니다. 이게 답이라요. 자, 아시겠죠?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돼. 잡아야. 그럼 이것도 책에는 계산돼. 이거 250보다 덜 증가되죠? 이것도 그러니까 요 추가 모델도 기본 모델은 승수가 작아지잖아요. 분모에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기본 모델보다 승수가 작다. 그러니까 이 모델도 수입으로 해외로 유출돼 버립니다. 자, 최초에 소득을 올려놓으면은 M율로 수입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득 증가분의 일부가 외국으로 나와버려요. 외국으로 유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모델보다는 소득이 덜 증가됩니다. 승수가 작아진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추가입니다. 이제 투자, 소득에 비례하는 투자가 추가됐어요. 자, 우리 투자도 소득에 비례하는 투자가 있어요. 우리 소득이 증가되면 붕어빵을 더 많이 사 먹으니까 기업들은 빵을 많이 팔기 위해서 투자를 늘립니다. 이걸 이제 유발 투자라 해요. 소득에 유발하여야 하는 투자를 유발 투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소득에 비례하는 투자입니다. 유발 투자가 추가됐어요. 여기 이제 V가 한계 투자 성향이라고 해도 가속도기는 별칭이 많네요. 그 책에 다 적혀있죠. 이 V가 유발 투자 개수, 가속도 개수, 한계 투자 성향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요걸 딱 추가하고 딱 물어줍니다. 그러면 역시 추가하면 돼요. 기본 성수 있죠? 기본 성수 1-c분의 1에다가 역시 요 C 옆에다가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빼기로 추가합니다. 마이너스 B를 추가하라. 여기는 플러스 CT죠. 요거는 플러스 M이죠.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B로 추가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B 추가. 그럼 이거는 기본 성수보다 더 커져버렸죠. 요 빼기 B니까 기본보다 성수가 더 커집니다. 그게 이것은 우리가 수입하고 조세는 소득이 덜 증가되도록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는요, 소득을 더 올리는 요인이죠. 그럼 이거 뭐죠? 최초에 충격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다. 그러면 비율로 기업들 투자가 증가되죠. 그러면 부메랑으로 다시 소득을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추가 모델은 기본 성수보다 훨씬 성수가 크고 소득이 훨씬 크게 증가됩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 가지고 계산하라는 문제를 출제하는 이제 계산 예제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요리 주고 이제 투자가 100 증가에 소득 증가를 구하라. 단
이제 여기 추가돼. 우리나라 투자함수가 요렇다. 0.2y. 이걸 소득에 비례하는 투자입니다. 유발 투자인데. 이걸 출제자가 추가를 해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고, 아, 추가 모델이네. 유발 투자가 추가되어 있네. 아이고, 요 V에 0.2네. 요거 추가하자.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풀이는. 자, 기본의 투자 성수가 1-0.6분의 1이죠. 여기다가 분모의 마이너스 fee 요거 마이너스 0.2 반드시 추가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 변화분을 계산하면은 소득 변화분이 계산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볼까요? 요거요 0.4 빼기 0.2 0.2분의 2니까 이거는 성수가 5입니다. 5 곱하기 100은 500이나 증가돼 버리죠. 기본에 250이 증가됐잖아요. 근데 이건 500이나 증가됩니다. 이게 추가되면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추가했어요. 기본, 이게 추가됐을 때, 이게 추가됐을 때, 이게 추가됐을 때, 이렇게 추가해서,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부분이 도입될 때 수출입 성수가 있는데요. 수출이 100 증가했다, 소득이 얼마 변하나, 수입이 100 우리 수입이 100 감소하면은 소득이 증가되죠. 수출 증가되면 소득이 증가되지만, 수입은 증가되면 소득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수입 증가는 소득이 떨어진다 하면 되고, 뭐 그렇게 계산하면 돼. 이 모델에서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1 마이너스 C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별로 외울 것도 없잖아요. 요 투자 성수나 정부 지출 성수하고 똑같아요. 수출입 성수가. 근데 이거는 잘 안 모르지요. 이건 계산 문제 잘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 하나씩을 추가했는데, 시험에서는 2개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으로 넣으면 됩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추가했고 이것도 추가했다. 그러면 요 CT 넣고요. 요 CT 옆에다 또 M을 또 넣으면 돼. M. 그 2개까지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3개까지 추가할 수도 있는데 3개까지 추가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죠. 계산이. CT 넣고 M 넣고 또 V를 또 빼고 이러면 여기 숫자 맞추기 힘들어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의욕찬 출제자는 기본에서 내든지 아니면 요거 하나 각각 하나씩 추가한 모델에서 계산 문제 내든지 아니면 2개 정도까지 요거 2개 아니면 요거 2개 아니면 요거 2개 이렇게 추가한 계산 문제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넣으면 돼요. 추가하면 이 족족 있으면 족족 넣으면 돼요. 근데 이 추가 모델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 조세는 아니고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고요. 또 수입이 소득에 비례하는 수입이고 소득에 비례하는 투자입니다. 다 소득에 비례한 투자, 소득에 비례한 수입, 소득에 비례한 조세가 이게 추가 모델입니다. 알겠죠? 그럴 때 이건 탁 넣어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이제 우리가 현실은 이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을 고려한 투자 성수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이런 문제 있죠. 다음 중 우리나라의 투자 성수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은 뭐 성수 자체만 물어볼 때는 모든 요인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은 3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세요. 386 제일 상단에 보면은 그런 모든 요인이 고려된 이게 이제 현실의 투자 성수는 무엇인가? 그럼 다 외우면 되죠, 이거. 그러니까 현실의 투자 성수는요. 자, 현실의 투자 성수는 기본 1-C분의 1했어요. 현실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거든. 그럼 다 외우면 돼요. CT 넣고 그 다음에 M 넣고 그 다음에 V 빼고 다 넣으면 됩니다. 이게 현실의 투자 성수입니다. 근데 이걸 물론 계산하라는 안 해요.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죠? 계산하라는 건 안 나오고요. 이런 건 나온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투자 성수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은?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투자 성수가 커질 수 있는, 그거는 성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생각하십시오. 투자가 100 증가돼서 그만큼 소득이 많이 증가된다는 거죠. 많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여기 커지려면 이거 분모에 다 있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한계 소비 성향과 가속도 계수는 빼기니까 클수록 성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세율하고 한계 수입 성향은 적을수록 성수가 커지겠죠. 이렇게 성수가 커지냐 작아지냐 물어볼 때는 모든 요인이 고려됩니다. 모든 요인이. 자, 이렇게 하여 성수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났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성수이론이 다 설명됐는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하고,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개인적 국민소득 결정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개인적 국민소득 결정론은 생산물 시장 분석이죠. 거시경제학의 생산물 시장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이론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0장이 나와요. 이 10장은 이제 강론이죠. 앞에서 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함수론, 투자함수론. 요 우리 다음 시장이 요거 이제 생산물 시장이고, 이 생산물 시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시장이 화폐 금융시장이죠. 화폐 금융시장 11장부터 나옵니다. 11장부터 나오고 10장은 강론격으로 소비함수론, 투자함수론입니다. 자, 총수요 구성 요인이 소비와 투자니까 성질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일단 10장에 그 의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케인즈가 말하는 총수요의 구성 요인이 소비와 투자입니다. 성질로 따졌을 때. 케인즈 말 맞다나 소비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나게 하면 총수요가 올라가면 말이죠. 그러면 실업을 줄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했죠. 또한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면, 총수요를 줄이면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잡는다 했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총수요를 줄여버리면 물가 잡습니다. 그리고 총수요를 늘리면 실업 줄이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 물가를 잡든지 실업을 잡고 소득을 올리려면 이걸 올리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수요 관리죠. 총수요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 불러가지고, 예?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야, 가게들 소비해라. 지금 실업 줄이고 소득 늘려야 되니까 가게들 소비하시오. 기업들 불러 모아 투자하시오. 이렇게 명령 내리가 됩니까? 안 되죠. 또한 물가 잡으려고 국민들한테 소비하지 마라, 기업들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 내리가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분위기를. 그죠? 정부는 결국 이제 목표는 실업 잡고 소득 올리고 물가 잡는 게 목표인데,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하려면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그럼 직접 명령 내리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려면 과연 국민들은 소비가 뭐에 영향을 받는가, 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는지, 또 기업들의 투자는 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책 변수라는데, 이런 요인을 하면 여기 정부는 이 정책 변수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변해가지고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 목적은 결국 실업 잡고 소득 올리고 물가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 10장에 각종 소비 함수론들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지? 그죠? 그리고 일단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 나오는 각 학자들의 이론들이 쭉 나오는데, 이 원론책에 실렸다는 것은 전부 다 검증된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인데, 그걸 다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소비가 변한다, 이것 때문에 소비가 는다, 준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과서에 원론에 실린 거는 다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각 이론들이 주장하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투자 함수론에서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개 있어요.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움직이면 소비가 늘고 주는지, 뭐가 움직이면 투자가 늘고 주는지, 이걸 이제 소비 함수론과 투자 함수론을 통해서 익혀야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각 소비 함수론들의 비교, 또 각 투자 함수론들의 비교,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각 학자들이 이 투자 함수론들의 서로 비교,
소비함수원들의 비교까지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10장을 공부하는 목적과 의, 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소비함수론부터 들어갑니다. 소비함수론. 자,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에 영향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지 그걸 알아보자는 겁니다. 소비함수론. 그러면 자, 1절에 소비함수론. 먼저 그러면 우리 9장에서 배웠던 케인즈 소비함수를 복습을 먼저 해봅시다. 케인즈는 이제 절대소득 소비함수죠. 절대소득가설 이렇게. 절대소득가설. 함수는 요랬고요. 뭐 조세가 없는 모델일 때는 요렇고, 그래프는 요랬죠. 여기 소득축, 소비축이 있으면 플러스 A, 기초소비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소비 그래프죠. 이건 이제 9장에 다 배운 거죠. 그 특징 3개 있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2개만 이제 필요합니다. 케인즈 소비함수의 특징을 말하라. 첫째, 이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케인즈는 국민들의 소비는 절대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비례로. 절대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난다. 이거 그대로 이제 절대소득이 늘면 소비가 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케인즈는 국민들의 소비가 뭐에 영향을 받지? 절대소득에 비례한다. 절대소득에 소비가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절대소득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요. 이게 무슨 소득이죠? 절대소득이 무슨 소득이지? 자, 절대소득이란 자, 단기소득이며 현재소득이며 또한 아무 소득이나 해당됩니다. 자, 요게 절대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단기에 현재 아무 소득이나 증가되면 절대소득이 늡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케인즈 사고입니다. 이런 거 이제 아셔야 돼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에서는 그거다. 절대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9장에 배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소비성향 일정하지만 원점의 건 기울기 APC는요, 소득이 올라가는 기준에 이 평균 소비 성향은 점점 감소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소득이 올라가는 기준에 APC가 평균 소비 성향이 점점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려면 한계가 평균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 평균을 그 집 내리죠, 한계가. 이런 특징을 또 보이는데, 자, 일단 이 두 특징만 기억을 하시고, 케인즈 소비함수의 특징입니다. 일단 절대소득에 비례한다. 소비는 국민들이 절대소득만 늘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다음 소득이 올라갈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떨어진다. 이런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케인즈 1936년도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 나온 소비함수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요,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쿠즈네츠는 경제학적인 굉장히 부지런한 경제학자인데 조사를 많이 한 사람, 조사를. 이 자본주의 국가들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조사를 잘 해봤어요. 자료를 다 확보해가지고 소득하고 소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조사해 보니까 3가지 철칙 사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3가지의 진리된 사실,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소비가 소득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3가지 사실을 밝혀냅니다. 진리의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3가지 자료를 조사했는데, 첫째 자료는 횡단 자료를 가지고 봤다. 횡단 자료라는 것은 시간 흐름은 아니고요. 현 시점에 우리나라 저소득자 있고 중산층 있고 고소득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소득이 얼마인데 소비를 얼마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돼요. 현 시점에 우리나라 저소득자, 중소득자, 고소득자 소득이 얼마던데 소비는 얼마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그게 횡단면이에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즉 횡단면의 소득이 오르나 우리나라 저소득자로부터 고소득자로 갈수록 소비 비율이 떨어지는 게 확인됩니다. 고소득자로 갈수록 소비 성향이 떨어지더라고요. 소비 비율이, 평균 소비 비율이. 이거는 이제 역시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적다는 것이겠죠. 저소득자로 내려가면 소비 비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자로 가면 소비 비율이 떨어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진리의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를 갖고 시계열 자료,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이제 단기 자료예요. 단기 자료. 사람들이,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이 변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기적으로 해서 이제 소득이 오를 때는요, 역시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는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반대로는요, 횡단으로 그러면 소득이 내려갈 때는 APC가 올라갑니다. 반대로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소득이 내려갈 때는 APC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가 이제 시계열 장기 자료입니다. 시계열 장기 자료. 장기적 자료를 가지고 이제 봤어요. 국민들. 장기적으로 소득이 변할 때는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기에서는 소득이 오르거나 내릴 때요, APC가 일정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해요. 장기에는. 즉 장기에는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더라는 겁니다. 이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이렇다는 거죠. 자본주의가들은 소득과 소비가 횡단에 소득이 고소득자로 갈수록 APC 떨어지더라. 누구나 고소득이든 저소득 누구나 단기적으로 소득이 오를 때는 APC 떨어지더라. 근데 장기적으로 소득이 변할 때는 APC가 일정하더라. 이렇게 밝혀냅니다.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비 그래프를 꺼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횡단적 소비 함수 APC 떨어지는 요 케인즈처럼 요리돼야 요 소득이 올라갈 때 APC가 떨어집니다. Y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가의 횡단 소비 함수 요렇다. 그렇다. 또 단기 소비 함수도 그렇다. 그렇다. 그럼 일단 장기 보기 전에 여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보세요. 자, 여기 소득이 요거 있고 또 소득이 확 증가되고 소득이 확 떨어진다. 소득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여기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득은 막 100만원씩 확 변하죠. 근데 소비는 보세요. 소비는 그에 비해서 소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원래 200만원에서 여기 소비를 100만원 하고 있다. 200만원 소득에 소비를 100만원 하고 있다. 근데 소득이 300만원이 되면은요, 비율이 같은 비율이 되면 200에서 100이니까 300에 150이 돼야 된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300이 돼도 소비는 1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확 비율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소득이 100으로 떨어지면 소비가 5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90만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왕창 변하는데 소비는 그렇게 늘지도 않고 그렇게 감소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죠? 그거는 이제 횡단이나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횡단은 이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있는데 소비는 90, 100, 110이라는 거죠. 그렇고 또 누구나 단기적으로 소득이 늘고준다. 단기적으로 소득이 늘고줄 때는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장기는 다르죠. 만약 이 소득 변화가 장기 소득 변화다. 그러면 APC가 일정하다. 그럼 이리 돼. APC가 일정하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여기 장기 소비 그래프는 이렇더라고. 그럼 이제 장기는요, 자, 소득이 200에서 100 소비하고 있다가 소득이 300이 돼요. 이게 장기 소득 증가입니다. 200에서 300 증가가 장기 소득 증가요. 그럼 소비는요, 110이 아니라 150이죠. 200에 100이니까 반이니까 이제 같은 비율로 되려면 300에 150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100으로 감소했는데 이 감소된 게 장기 소득 감소라면 소비가 9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50으로 떨어진다. 50으로. 100에 50이죠. 200에 100이고
300에 150 같은 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득 변화가 장기 소득 변화라면 소비도 이렇게 크게 변한다는 거죠. 같은 비율로. 이게 이제 밝혀져 나왔다.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후세처 조사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밝혀져 나오자 우리 소급하여, 이거는 한참 전의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 조사되기 전에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인데, 그래도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나온 개인적인 소비 함수예요. 그 개인적 소비는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건데, 자기가 이걸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국민들의 소비 함수는 요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출발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진리라. 그럼 이건 이론인데 소급해 보니까, 소급해 보니까요, 개인적 소비 함수를 소급해 보니까 이 횡단 소비 사실과 단기 소비 사실은 잘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요 형태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본주의의 횡단 소비 특성과 시계열 단기 소비 특성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기 소비 사실을 설명 못하는 거죠. 장기는 이렇거든요, 소비가. 이게 차이죠. 그리고 우리 케인즈는 항상 초근시잖아요. 단기 경제학이 장기는 아예 어울리지. 케인즈 자신도 장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장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론입니다. 네? 그죠? 11cm 밖에는 안 맞아요. 10cm 안에만 맞는 이론이에요, 케인즈 이론이. 초근시 아닙니까, 케인즈가. 그래서 이 장기하고는 아예 안 맞아요. 그리고 단기는 그래도 좀 맞고 횡단도 맞는데 이거는 설명 못한다. 이게 이런 단점이 드러나니까 여기 이제 그것이 소비함수로 논쟁을 촉발시킨 이유입니다. 이게 나오자 이게 진리 사실이다. 그러니까 케인즈 소비함수를 이거 두 개는 설명하는데 이거를 설명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학계에 요 두 개뿐만 아니라 요거마저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요 장기 사실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소비함수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네노란 경제학자들이 막 소비함수론들을 쏟아냅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비함수론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나오자 이게 이거로는 완전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소비함수론이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소비함수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 실리인 게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이론이 이제 듀젠베리, 프리드만, MBA 건데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소비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결론은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쿠즈네츠 사실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다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우리 책에 보면은 저는 약자로 듀젠베리입니다. 책이 다 있으니까 학자들.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가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프리드만입니다.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가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에 MBA. 이거는 경제학자 세 사람 머리까지 공동이론입니다.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엔도. 이 책이 다 나와있어요. 세 사람 공동이론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 나오는데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 이건 그대로 번역하면 생애 주기 가설 이렇게 그래.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이제 생애 주기 가설 이렇게. 이걸 이제 의역하면 이건 평생 소득 가설입니다. 평생 소득 가설.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 특징이 뭐냐? 이거를 다 증명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 증명 못하면 이제 이게 나온 뒤에는 나온 소비 가설은 이걸 증명 못하면 교과서에 안 실립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 실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소비 가설을 공부할 때는 차이점은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이걸 내든 어느 소비 가설을 내가지고 이 소비 가설 요 세 개는요, 이 세 가지 소비 가설을 시험에 내가지고 출제자가 이 세 가지 소비 가설의 횡단 특징 어떻나, 단기 특징 어떻나, 장기 특징 어떻나 이러면 요렇다라고 말하면 돼요. 요렇다. 결론은 똑같다. 예? 여러분 결론은 버킹엄 알죠? 옛날에 광고 카피인데
결론은 요 세 가지 가설은 전부 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증명을 한단 말이죠. 그 교과서에 있다. 요 세 가지 소비 가설의 특징을 물어보면 횡단 특징 어떻나? 단기 특징 어떻나? 장기 특징 어떻나? 이렇다 하고. 근데 이 횡단과 단기는 소득이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고 소득이 내려간다면 반대로 하면은 이거 올라갑니다. 항상 반대는 반대죠. 이렇다라고 답을 하면 다 맞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소비 가설 차이점이 뭐지? 이제 이 소비 가설의 차이점 뭐냐? 이거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